네, 수험생 여러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올해가 이제 요번 모의고사가 올해의 첫 모의고사였죠. 그러다 보니까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또 등급컷이 많이 낮게 잡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안 좋아서 조금 우울해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걸 딛고 내가 뭐가 안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방향을 잘 잡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준다면 이번 교육청 모의고사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쌤의 해설 강의는 3개 강의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요, 가 더하기 나. 요번에는 예술 지문이 나왔죠. 가 더하기 나 지문. 이 지문에 대한 해설을 1강으로 하고요. 2강은 과학기술 지문 얘기를 해보려고요. 근데 과학기술은 막상 시간이 없어서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오답률은 높더라고요. 근데 문제 하나하나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읽다가 퍼져버렸을 것 같아요. 정보량이 너무 많아. 이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는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여기에 대한 얘기, 이 안에 숨겨진 질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거, 그 2개 강으로 독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 3강에서는 문학의 주요 문항 해설, 이렇게 3개 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강 예술 지문 해설 강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쌤이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가 더하기 나는 자, 요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출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능에서 그냥 길게 한 지문으로 내도 되고, 그죠? 아니면 그냥 찢어가지고 2개로 내도 되고, 근데 굳이 2지문을 묶어서 가 더하기 나, 그죠? 이렇게 되는 건 이게 출제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동일한 화제. 화제는 동일한데 관점이 다른 글. 자, 요 글을 읽어줘라 라고 하는 게 출제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슷한 화제 또는 같은 화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철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이 바라보는가 라고 하는 거를 읽어낼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측정하기 위한 지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 더하기 나로 출제되는 지문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군가의 주장을 읽어야 돼요. 관점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주장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이거를 읽어내야 한다. 요거를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2번째가 비판, 비교. 자, 요런 것들을 통해서 주장이 명료화된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비교가 승부, 다른 견해가 나오면 비교를 해줘야 양쪽이 다 납득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 요런 게 이 문제문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주장을 잘 읽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은 요 지문의 특성에 맞춰서 비교와 비판을 어떤 식으로 읽었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2번째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인문 지문은, 그리고 예술 지문은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뭐가 존재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가 막 이성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추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같은 얘기를 한 번만 하지 않고 여러 번 하면서 구체화를 시켜주죠. 근데 그 구체화를 시킬 때 우리가 느껴줄 게 뭐냐면, 진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그럼 뭐가 바뀌겠죠. 그래서 쌤이 여기서 부탁드리는 게, 오늘 이제 공부할 거 1번 주장을 읽을 때 비교와 비판은 이해의 발판이다. 이거 하나 양쪽이 다 이해가 돼요. 비교를 하면. 그리고 비판할 때 공격의 포인트를 기반으로 생각의 차이를 읽어내면, 그러면 뭐가 얘 주장이구나, 이게 납득이 될 거다. 1번. 2번째, 인문지문은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게 돼요. 그죠? 이 같은 말을 여러 번 한다. 그 이야기의 의미는 2가지가 될 것 같아. 한 번 했던 얘기를 점점 살을 붙여가면서 구체화할 수 있고요. 이렇게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서 이해를 시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하나의 얘기를 살을 붙여가는 거. 눈덩이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같은 말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바꿔주거나,
그러면서 이해를 해 가는 거죠. 자, 요런 느낌들이 인문 예술 지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 요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의 목적, 여기서 흔들렸으면 사실 독서를 잘하기가 힘들잖아요. 독서 첫 번째 지문으로 얘를 풀려고 했는데 이거부터 잘 안 돼. 이러면은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지문 의미 없어지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정리하자면 가 더하기 나로는 동일한 화제의 다른 관점, 즉 주장하는 글이 나오고요. 최소 2명 이상의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 비교와 비판은 이해하는 발판이 된다. 요거 하나. 두 번째, 좀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는 형태의 글쓰기 방식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게 인문과 예술인데, 그때 두 가지라고 생각해라. 하나는 한 번 했던 얘기에 살을 붙여간다. 눈사람 굴리듯이 살을 붙여간다. 그러면서 이해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같은 단어를 바꿔 끼면서 이해를 시켜주거나. 이때 이제 승부는 같은 키워드끼리 묶어가야 돼요. 아, 이게 같은 맥락으로 쓰인 단어구나. 이걸 묶어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총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쌤이랑 해야 되는 오늘의 학습 포인트.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슌베르크는 현대음악이 난해하다는 인상을 만든 대표적 작곡가다. 전통적인 조성음악이 다장조나 가단조 같은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화음을 전개하는 것과는 달리 그의 음악은 특정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 범조성을 지향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슌베르크의 주장인 거죠. 슌베르크는 이렇게 주장했다. 근데 그때 꼭 이 글은 이제 어떻게 쓰겠다? 비교.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제 우리가 머리로 정확히 해줄게,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한 화음 전개. 이게 전통적인 조성 음악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특정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 범조성. 자, 이걸 지향하는 사람이 바로 슌베르크. 아, 이게 이렇게 다르네요. 얘는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화음 전개. 얘는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다. 범조성이다. 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 돼요. 비교를 해 가면서. 자, 넘어갑니다. 조성음악의 음계에는 봐봐. 자, 전통적인 조성음악이 나왔었는데 그대로 조성음악이 갑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말했죠. 어떻게 된다고? 구체화가 된다. 더 자세하게 살을 붙여주던가 아니면 키워드를 바꿔 끼던가,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싸움이야. 계속 새로운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이거를 정확히 읽어라. 봐봐. 음계에는 으뜸음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위계질서가 존재한다. 거기에 대한 예시입니다. 봐봐. 그러니까 여기에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화음을 전개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주장이 하나가 더 나온 거죠. 엄격한 위계질서. 같은 맥락입니다. 엄격한 위계질서. 그 하나가 뭔가 봤더니 도를 으뜸음으로 하여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배열되는 거. 이게 일단 엄격한 위계질서의 하나일 것 같고요. 또한 일정한 규칙이 있대요. 이러한 규칙에서 벗어난 음이 화음에 포함되면 불협화음. 그러니까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살을 붙여가는 느낌으로 읽어야 돼.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건 결국에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화음을 전개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일 텐데 두 개인 거야. 도를 중심으로 배열되어 있다. 으뜸음 도. 두 번째,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을 벗어나면 불협화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여기까지 같은 맥락으로 하는 말인데 두 가지로 구체화된 것 같아요. 엄격한 위계질서가. 이런 식으로 좀 머리에서 정리가 되면서 읽어줬어야 한다. 이렇게 되고요. 또한 다장조 곡은 도미솔의 으뜸화음으로 시작하여 파라도의 어쩌고저쩌고, 소이시레의 어쩌고저쩌고를 거쳐 다시 으뜸함으로 돌아오며 마무리된다. 이와 같이 조성음악에서는 여기서 이제 또한이라고 하는 건 추가. 요 두 가지 말고 추가되는 얘기를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된대요. 이와 같이 조성음악에서는 음들 간의 협화, 불협화 관계와 화음 전개에 따른 선율의 흐름이 중요하네요. 미리 정해져 있다. 요 하나가 추가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요게 미리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화음 전개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으뜸화음으로 시작해 버금 딸림, 딸림, 으뜸 이런 순서를 말하는 거죠. 화음 전개에 따른 선율의 흐름이 미리 정해져 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조성음악의 주장을 먼저 줬죠. 우리 머리에서 어떻게 전개해야 돼?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전개한다. 그게 뭐야? 엄격한 위계가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도레미파솔라시도 으뜸음 중심의 배열 거기다가 일정한 규칙 이걸 벗어나면 불협화음이 된다. 여기다가 뭐 약간 하나를 추가를 해주자면 배열이 있다는 거죠. 화음 전개, 선율의 흐름 으뜸, 버금, 딸림, 딸림, 으뜸 이런 뭐 순서가 있다. 이것들이 어떻게 돼 있다? 미리 정해져 있다. 엄격한 위계 질서에 하나 살짝 추가 이렇게 읽어줬으면 되는 거죠. 최악이 뭐냐면 이걸 읽었는데 쌤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 이 사람의 주장을 읽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 도레미파솔라시도 장이도 단이도 이런 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걸 가지고 무엇을 주장하는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걸 읽어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했던 것 같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조성음악을 이제 쌤이랑 읽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쉔베르크가 나옵니다. 이에 반해 이렇게 나왔고요. 쉔베르크. 자 이제 쌤이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얘들아 이것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비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달락에 나왔던 조성음악과 철저하게 비교. 이걸 해주는 게 관건이 되는 거죠. 자 보자. 으뜸음 중심의 위계 질서가 해체. 자 이렇게 편하게 보면 돼요. 얘는 위계 질서가 있는데 얘는 그 위계 질서가 해체됐구나. 이렇게 비교하면서 납득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모든 음이 동등한 지위. 아 얘는 으뜸음 중심, 으뜸음이 최고인데 얘는 모든 음 동등. 이게 좀 다르구나. 12개의 음이 있는데 이런 게 지금 다른 거죠. 으뜸음 중심의 배열에서 모든 음이 동등. 차이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자, 그가 고안한 12음 기법은 한 옥타브의 12개의 음 모두를 자유롭게 배열한 음열을 사용하는 작곡 방식이다. 요거 있잖아. 12개의 음 모두를 자유롭게 배열했다. 이게 어떻게 보여야 돼? 동등하다고 보여야 되는 거지. 동등하다. 같은 맥락의 얘기를 바꿔 낀 거죠. 즉 12음, 12음 그가 주장한 12음 기법은 모든 음이 동등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쌤만 이해되죠? 이렇게 구체화된 거 정확히 읽어줬어야 되고요. 자, 조성음악은 장단조가 규정되는 반면 12음 기법의 음열에서는 반응 간격으로 조밀하게 배열되어 조성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조성이 딱 특정 조성을 바탕으로 특정 조성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건데 얘는 특정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 이거를 이렇게 써준 거예요. 조성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비교가 되면 되고요. 자 요게 지금 하나 잡힌 거죠. 조성의 경계 모호. 이 때문에 하나의 곡에 장단조가 공존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그 음악이 무질서하다는 인식을 낳기도 한다. 자, 요게 누군가의 눈에는 무질서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쉔베르크의 의도는 화음을 요 의도라는 말을 이따 잘 보세요. 화음을 자연의 섭리처럼 받아들이던 조성음악의 관습에서 벗어나 사전에 설정된 인위적 질서가 아닌 이렇게 나온 거죠. 중요한 게 있어요. 사전에 설정된 뭐야? 미리 정해지는 거잖아. 미리 정해지는 거. 이거를 까고 있는 거야. 즉 얘는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도 느껴야 되는 거죠. 또 인위적 질서가 아니구나. 그럼 뭐냐? 내재적 관계에 기초한 음악적 형식. 자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재적 관계에 기초한 음악적 형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질서는 아니라는 거죠. 무질서가 아니라 내재적 관계에 기초한 음악적 형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어냈다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쉔베르크는 음들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가 아니라 유기적 통일성. 그게 뭔 소리야? 내부라는 거죠. 내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위에는 그쵸. 얘는 이제 외재.
되는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으면 안 보였던 것도 잡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유기적 통일성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 보았다. 곡을 하나의 유기체로 완성하기 위한 조건을 응집력으로 제시했는데, 응집력. 이는 곡을 이해 가능한 구조로 통합하는 내적 결속을 의미한다. 같은 말이겠죠? 응집력은 음과 음 사이에서 기인하는 유사성의 반복 됨으로써 수단이죠. 유사성을 공유 반복될수록 응집력은 강화된다. 자, 중요한 건 자,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응집력, 내적 결속 이런 건데요. 내적 결속. 자, 이런 건데 요거는 유사성이 반복되는 거죠. 유사성이 반복됨으로써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다.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이처럼 종합합니다. 쉔베르크는 특정 화음만을 협화음으로 인정하던 조성 음악의 제한된 질서. 자, 얘가 한계가 있었던 거죠. 여기다 이제 뭐가 추가돼요? 얘는 이제 제한된 질서. 머리에서 최대한 느껴지는 거야.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선지를 뚫을 때 보인다. 제한된 질서를 넘어 어떤 거? 응집력을 바탕으로 한 자, 요게 또 뭐가 되는 거야? 보편적 질서가 된다. 질서를 부여를 하겠다는 거죠. 단 제한된 질서가 아니라 보편적 질서. 외제, 내재.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이 좀 머리에 남을 게 얘는 특정 조성 바탕. 얘는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다. 위계가 있다. 위계 없다. 동등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미리 정해놨고 미리 정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외제적이고 제한돼 있다. 내재적이다. 응집력. 내재적이고 보편적이다. 이게 비교가 다다다닥 돼 있다면 어땠을까?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를 잘 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 나를 잠깐 보기 전에 가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좀 볼게요. 4번 문제가 가로 바로 소거가 되죠. 보겠습니다. 쉔베르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봐봐. 자, 여러분이 이제 1번 선지를 딱 보면서 느낄 게 장조 단조를 교차 배치하여 복수의 조성이 하나의 공간에 동시에 구현돼야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조성을 쓰지 않는 거잖아. 얽매이지 않는 거. 근데 얘는 이렇게 말하면 얽매이는 게 되잖아요. 1번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렇지 라고 나와줘야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재적 관계. 와, 완벽하네요. 답은 2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음사의 관계가 규칙적 음계 대신 비규칙적 음료를 사용하여 난해한 음악을 만들고자 의도 선지에서 의도를 물었다는 걸 정확히 봐야 돼요. 그럼 얘는 뭐라고 했어요? 형식을 만들려고 한 거야. 무질서. 형식을 만든다는 건 무질서하고는 반대되는 말이겠죠. 즉 난해한 음악을 만드는 목적이 당연히 아니죠. 이걸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음악적 무질서를 추구했다. 구분에 기반한 자연적 질서를 부정하고 무질서를 추구했다. 마찬가지. 이 두 개가 다 의도고 결국 얘도 어떤 질서를 만들려고 한 거란 말이야. 형식을 만들려고 한 거기 때문에 무질서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난해하다. 그죠? 이런 걸 만들고자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정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곡에 표현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반복. 유사성의 반복이 응집력을 강화한다랑 연결했으면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답은 2번. 이렇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뭐뭐 하고자 했다. 뭐뭐를 추구했다. 이런 게 그의 의도이고 목표죠. 이런 게 바로바로 선지를 지워줄 수 있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표현이에요. 인문지문에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로 빨리 가볼게요. 자, 레보비츠는 자, 요거는 이제 좀 일단 지울게요. 이제 머리에 좀,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이거는 쌤이 여러분 보여주려고 이렇게 쓴 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전이었다. 이 모든 게 머리에 남을 순 없거든. 그치? 하지만 비교를 잘했으면 특정 조성에 얽매이는 애와 얽매이지 않는 애. 맞죠? 그 다음에 뭐야? 음간에 막 위계가 있는 애, 위계가 없는 애. 그치? 이런 거 동등한 애. 그 다음에 미리 정해져 있는, 정해져 있지 않은.
외재적이고 제한된 질서, 내재적 응집력이고 보편적 질서. 요 정도는 좀 머리에 남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를 했다면. 그게 인문지문. 그러니까 인문지문에 꼭 특히 이제 막 모모랑 달리 이렇게 비교하면서 들어가는 글은 비교가 생명이야. 비교하면서 이해한다. 이게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되고요. 자, 우리가 가 더하기 나로 갈 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나에서는 가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의 구조죠. 그런 걸 염두에 뒀다면 아마 읽으면서 좀 어렵지 않게 느꼈을 것 같은데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레보비츠의 주장부터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주장. 인문예술은 주장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자, 레보비츠가 자, 얘는 12음 기법 요거를 혁신으로 평가했다. 화제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을 어떻게 보는가. 자,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주장을 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후설의 현상학을 적용하여 의미를 규정했다. 후설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 경험은 의식의 지향성을 통해 구성되는 현상이다. 자, 후설에 따르면 우리의 경험은 후설이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의식의 지향성, 이걸 통해 구성되는 애다. 즉 현상이다. 정확히 말하면.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의식의 지향성으로 구성되는 형식이다. 예를 들어 경험 중에 음악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음악적 경험은 물리적인 소리에 대한 지각이 아니라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는 의식의 지향성을 매개로 한 현상이다.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이런 흐름이구나. 소리의 패턴을 인식하는 의식의 지향성을 매개하는 거다. 이렇게 되네요. 후설은 우리가 당연시하는 전제에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 사물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연적 태도. 자, 이게 경험이래요. 근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후설, 지금 후설의 이야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자연적 태도입니다. 자연적 태도.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죠. 거기서 벗어나 의식 속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그 현상만을 탐구하는 현상적 태도로 환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현상만. 자, 이거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현상만 봐라. 현상만. 이게 바로 현상학적 태도다. 이렇게 되네요. 후설의 주장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의식의 지향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봐라. 이런 뜻이겠죠. 자, 요 정도를 납득했으면 돼요. 후설이 말하는 현상학. 일단 1단락은 후설이 말하는 현상학을 납득했어야 돼. 의식의 지향성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 구성되는 현상. 이거에 의해 구성되는 현상. 그죠? 그게 바로 경험이다.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연적 태도다. 근데 아니다. 우린 그걸 까야 된다. 의식의 지향이 구성하는 걸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현상만을 봐라. 그게 바로 현상학적 태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읽었냐, 제대로 읽었냐, 못 읽었냐가 좀 너무 중요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레보비츠, 이제 레보비츠가 나옵니다. 자, 이걸 끌어가야 돼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레보비츠는 쇤베르크가 조성음악의 화음을 특정한 지형체계, 지향적 체계. 자, 특정한 지향적 체계. 뭐랑 연결돼요? 얘하고 연결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특정한 지향적 체계.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후설의 견해가 뭐였냐는 거야. 의식의 지향성에 따라 구성되는 현상을 보지 말고 그냥 현상만 봐라. 의식의 지향성을 빼라. 이렇게 납득을 해줬어야 돼. 그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므로 특정한 지향적 체계. 이게 뭐겠어요? 바로 조성음악이죠. 이게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음악의 본질에 다가섰다. 자, 기존의 의식의 지향성을 깨뜨렸기 때문에 굿잡이라고 평가했다. 이게 바로 12음 기법에 대한 평가네요. 그래서 조성음악이라는 지향적 체계의 질서를 당연시하는 자연적 태도. 자, 얘를 받아들이는 게 자연적 태도야.
자연적 태도를 대한 판단 중지를 통해 보편적 음악 질서를 확립했으므로 굿이다. 그럼 이제 항상 칭찬하고 까잖아요. 여기죠. 이제부터 진짜는 여기부터야. 그러나 쇤베르크가 주장한 범조성은 현상학적 환원과 괴리된다. 현상학은 모든 전제에 대한 판단을 중지하고 의식에 직접 주어지는 현상 그 자체를 포착하려 하지만 쇤베르크는 조성이라는 기존의 규범을 거부하면서도 모든 음의 동등한 사용이라는 새로운 규범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봐봐. 이걸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자체가 다시 한번 규범으로 정의되고 있다. 같은 맥락의 단어를 묶어갈 줄 알아야 된다. 그죠? 규범을 깨뜨렸는데 12음이라는 또 다른 규범, 이게 비판의 포인트네요. 야, 지금 후설이 말했던 건 의식의 지향성, 이게 규범이거든. 근데 이거 없이 그냥 현상만 봐라 라고 했는데 넌 그걸 깨고 또 다른 규범을 만들었잖아. 이거는 완벽한 건 아니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괜찮죠? 더욱이 추가되네요. 그는 평균율이라는 물리적 제약을 그대로 수용했다. 바로크 시대 이후 평균율은 무한한 음악적 가능성 중 극히 일부만을 표준화한 것에 불과하다. 아도르노가 형식은 침전된 내용이라 말했듯 음악의 재료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문화적 맥락이 응축된 형식이다. 결국 쇤베르크가 조성의 기반인 평균율의 12음을 그대로 수용한 것. 자, 너 12음을 그대로 쓴 거 있잖아. 그대로 사용. 그럼 이거는 기존 규범을 또 따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대로 수용한 것은 전통적 물감 사용법은 거부하면서 물감은 그대로 쓰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요게 이제 우리가 느껴야 되는 쇤베르크의 주장이었죠. 됐습니다. 마지막 단락이요. 후설은 현재 순간의 지속에 대한 미시적 직관을 강조한다. 자, 이는 역사의 일부로서 현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는 지금 이 순간을 직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주장이 나온 것 같아요. 요거 하나를 깠고요. 이제 또 하나 깔게. 이야기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직관해라. 그것도 미시적으로 직관해라. 지금 이 순간을 미시적으로 직관해라. 자,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쇤베르크는 음높이와 음길이처럼 악보삼 음표의 위치로 표현되는 거시적 구조로만, 요게 일단 얼마나 파괴력을 발휘하는 보조사만인지, 쌤하고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쌤이 이 만, 도 이런 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나 이것도 느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것만 조망함으로써 미시를 간과했다. 이런 개별음 같은 미시를 간과했다. 이거는 현상학적 자녀가 아니다. 즉 현상학적 환원 이후에 남는 것은 현상 그 자체여야 하지만 쇤베르크의 음악은 거시적인 구조에 치중함으로써 순수 현상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얘가 깐 건 뭐죠? 지금 이 순간을 약간 미시적으로 직관해야 되는데 너는 거시만 봤다. 모도 봐야 되는데 미시도 봐야 되는데 거시만 봤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거시를 본 게 문제인 건지 거시만 본 게 문제인 건지. 뭐라고 했어? 그 차이를 인지를 해야 돼. 한국 사람이니까. 거시적 구조로만, 거시적 구조로 음악을 조망한 게 문제야. 이게 아니라 거시적 구조로만 음악을 본 게 문제다. 그럼 뭔 소리예요? 거시와 미시가 다 필요하다는 뜻이죠. 거시로 본 게 문제야. 그럼 거시로 보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거시로만 봤다. 그럼 뭐도 봐야 된다? 미시로만 봐야 된다가 아니라 미시도 봐야 된다. 이렇게 읽어줬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아주 중요했던 것 같다. 그래서 거시만이 아니라 미시도 봐야 된다. 미시만이 아니라 미시도 봐야 된다. 이렇게 읽었다면 이 지문 독해가 이제 끝난 거죠. 이렇게 읽고 나서 나는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 얘들아. 인문지문은 막 너무 정보가 많아요. 너 주장을 이해를 하는 거야. 이해를 하는 거야. 그리고 기억에 남지 않는 건 어차피 다시 보면 돼요. 이해를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후설이 말했던 게 뭐예요? 기존의 의식의 지향성으로 이 현상을 보지 말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봐라. 이게 뭔데? 특정한 지향적 체계, 규범 이런 데 얽매이지 말고 현상만 봐라. 그래서 12음
12음 기법 쉔베르크 거 어땠다는 거야? 좋아, 너 굿잡이야. 너 기존에 조성음악 무너뜨렸잖아. 의식의 지향성을 깨뜨린 거지. 잘했어. 그런데 네가 말한 12음 또 다른 규범이잖아. 바보야. 이거 1번. 2번. 그리고 12음이라는 그 재료. 그거 원래 애가 쓰던 거 아니야? 그럼 완전히 깨뜨린 것도 아니네. 이거. 비판. 두 번째, 지금 이 순간, 미시 이 순간, 과거와 현재의 통합. 이거를 미시적으로 직관해야 되는데 너는 거시만 봤어. 미시도 봐야지. 끝나네요. 자, 이러면은 이제 답이 좀 보여야 돼요. 이 정도로 읽고 왔으면. 물론 안 뚫려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답이 보여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봐봐. 현상학적 자녀니까 후설의 관점이잖아요. 후설의 관점. 근데 지향성을 매개로 의식이 경험하는 미시적 체험이 현상적 자녀다. 이게 뭐야? 지향성! 빼야 되는 애잖아. 빼야 되는 애. 빼야 되는 애인데 이걸로 경험하는 미시적 체험이 현상적 자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뭐 딴 거 내가 설명할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눈에 안 들어와서 문제인 거지. 그럼 어떻게 내가 지문을 읽은 거야? 후설의 주장을 정확히 못 읽은 거야. 그러면 실패. 얘들아, 인문지문은 지금까지 읽고 가더하기 다 읽고 머리에 남을 게 조성음악은 특정 조성을 토대로 바탕으로 쉔베르크는 특정 조성에 얽매이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래서 얘는 음간의 위계가 있고 얘는 12음이 동등하다. 얘는 외재적인 애고 얘는 내재적으로 응집력 이런 거 보고, 그죠? 얘는 제한된 질서고 얘는 보편적 질서. 이런 것들이 납득돼 있는 거야. 외워진다가 아니라. 지문은 참고해야지. 그 다음에 후설은 뭐야? 후설에게 경험이란 어떤 지향, 여기 나와 있는 의식의 지향성에 따라 재구성된, 구성된 현상. 이걸 보는 게 경험이다. 그래서 의식의 지향을 빼야 된다. 있는 그대로 현상을 봐야 된다. 요게 주장인 거 납득했어야 되고. 두 번째, 이 레보비츠가 쉔베르크를 어떻게 봤는가? 뭘 잘했다고 했어요? 너 기존의 지향성, 즉 규범, 조성음악 깨뜨린 거 굿잡. 그러나 한계가 두 가지가 있다. 12음이라는 또 다른 규범. 그 다음 12음 자체도 기존 규범을 따라온 거. 재료, 문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시적 직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미시적 직관이 필요한데 거시만 봤다. 미시도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깠다. 이렇게 할 때 딱 답이 나오네요. 그럼 지향이라는 게 바로 여기에 꽂혀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후설의 입장에서 레보비치의 입장에서 빼야 되는 애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현상학적 자녀다. 현상학적 자녀는 후설이 추구하는 거잖아. 말이 안 맞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에그스니의 관점에서 6번이죠. 이해한 기억과 기억이라는 게, 자, 보여드릴게요. 자, 기억이라는 게 범조성입니다. 자, 6번. 기억은 으뜸임이 주관하는. 자, 이제 우리 가에그스니의 관점. 그러니까 즉 쉔베르크 관점에서 보자고요. 으뜸음이 주관한다. 이건 조성음악 거죠. 그죠? 쉔베르크 게 아니죠.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계승하지 않았어요. 뒤집어 엎었죠. 그 다음에 편협한 질서를 넘어서는 보편적 질서. 이거 맞고요. 그 다음 작곡가가 아닌 곡 자체의 형식. 내재적 맞고요. 쟤는 외재적. 그 다음 모든 음의 동등한 자격. 12음 훌륭. 요 정도가 가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나에서는 범조성을 깠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니은은 인위적 질서를 대체하는 또 다른 인위적 질서. 완벽하죠. 그 인위적 질서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규범. 그죠? 요거 그래 너는 또 다른 규범이야. 즉 또 다른 인위적 질서야. 완벽하고요. 자유를 구속한다. 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건 아니죠. 자유를 구속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경험이라는 걸 기존 거에 얽매이지 않고 봐라.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얘기 자체가 작곡가보다는 경험자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다. 음악을 듣고 있는. 그죠? 그 다음 니은은 곡의 체계를 와요. 무질서. 또 나오죠. 무질서 아니라고. 무질서 야기가 아니라 질서를 만들어서 문제지. 얘가 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6번 답이 나오고요. 7번. 가에그스니가 나의 디귿에 대해 반박. 자,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사실 반박은 좀 쉽게 말하면 반대 방향의 의견이야. 그걸 우리가 반박이라고 하죠. 비슷하게 주장하는 걸 반박이라고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K씨를 대통령으로 뽑을 거야. 나도 K씨를 대통령으로 뽑을 거긴 한데 이런 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반박이 아니야.
쌤아 이해되죠? 이런 느낌인 거지. 여러분이 느낄 때 반박은 반대방. 난 K를 뽑지 않아! 이렇게 가야 반박이죠. 이거를 좀 생각해라. 그랬다면 사실 답은 나와 있었어요. 디귿의 전통적 물감 사용법은 거부하면서 물감은 전통적인 걸 고수하지 않았냐? 고수한 거 아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반박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다른 거는 반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근거를 찾아 드리자면 아까 뭐라고 했냐면 12음을 가해서 이제 쉔베르크가 12음은 모든 음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게 기존 거랑 같아요? 달라요? 달랐죠. 아까는 으뜸음을 중심으로 딱 배열되는 애가 조성음악이었는데 얘는 동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7번. 12음이 이미 기존 걸 따라간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주장했던 건 12음이 너 예전 거 그대로 쓴 거잖아가 디귿에서 나온 주장이라는 거야. 그 반박은 그대로 따른 거 아니야.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배열 방식이 다르다. 얘는 기존의 12음은 12음 기법의 12음은 기존의 12음과 배열 방식이 다르다. 왜? 으뜸음 중심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동일하지 않다. 요것만이 반박이 되겠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디귿의 주장은 너의 12음은 기존 조성음악의 재료를 그대로 쓴 거야. 이게 주장이라면 반박은 아니다. 나 그대로 쓴 거 아니다. 이게 나왔어야 된다. 그럼 고를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다. 하물며 쉔베르크는 그 12음을 기존과 다르게 만들었다. 그 주장을 활용했다면 더 쉽게 2번이라는 답에 다가갈 수 있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자, 얘는 그냥 사실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끌어가시면 되니까. 자, 얘는 4번이냐 5번이냐 요거 가지고 이제 많이 고민들을 했을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고요. 근데 여기서 또 이거야. 지향적 체계가 뭐지? 그러니까 레보비치 입장에서는 배제해야 되는 애란 말이에요. 레보비치 입장에서 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봐봐. 자, 기계음이 새로운 음악의 재료가 된다는 루솔로의 주장은요, 기존 거를 뒤집는 주장입니다. 보기를 보면. 근데 그게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이의적 현상으로 간주한 거다. 아니겠죠. 즉 루솔로는요, 이게 새로운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존 거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즉 이게 아니라 인공적인 소리를 특정한 지향적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한 거다가 아니라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의미다. 그렇게 루솔로가 주장했다고 봐야겠다라고 보는 게 적절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좀 봤다면 5번이 답이 된다, 적절하지 않다. 이거는 쉽게 골라줄 수 있었을 것 같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루솔로가 보여드리자면, 자, 기계음, 자, 여기죠. 루솔로는 기계음과 같은 소음이 새로운 시대의 예술적 정서를 반영하는 음악적 재료가 된다. 자, 일상의 구체적 소리를 음악의 재료로 활용하는 구체음악의 출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이어지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시도가. 즉 새로운 어떤 작곡 기법을 선보인 겁니다. 기존에 따라간 게 아니라 기존과 다른 애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여기서처럼 특정 지향 체계가 만들어낸 인위적 현상으로 간주했다라고 한다면 안 좋은 거로 봤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가 새로운 재료라고, 좋은 재료다라고 본 것이니까 견해가 맞지 않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4번 선지를 엄청 골랐거든요. 이게 쌤이 아까 말했던 거. 봐봐. 쌤, 이거는 것이고 이거는 미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미시적 체험에 주목했다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까 그게 이거야. 것이만 보지 말고 미시도 봐라. 근데 얘는 미시도 본 거야. 그러므로 미시적 체험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판단했어야 돼요. 만과 그냥 요 차이를 인지했어야 한다. 요 정도로 보신다면 4번 선지가 왜 답이 되는지 아실 수 있었다. 아니, 4번이 왜 맞는 선지인지.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뚫어주셨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예술 지문이었습니다. 정리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냥 이러고 지나가서 답내는 게 지금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읽었어야 되나? 어떻게 판단했어야 하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쌤이 말했던 대로 주장 똑바로 읽고요. 비교 잘해서 비교를 중심으로 이해를 해주고, 그다음 누군가의 주장을 읽어줄 때는 정확하게 잘 읽어주고, 그런 것들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후설의 주장, 이어지는 레보비치의 주장을 잘 따라갔다면 요 같은 말끼리 묶어주는 거, 의식의 지향성, 특정한 지향적 체계, 규범, 인위적 질서, 이게 묶이잖아요. 그걸 묶어놨어야 돼요. 그것도 매우 중요했다. 이런 것들을 좀 느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오답률이 전체적으로 좀 높았던 세트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확히 알고 충분히 훈련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쌤은 다음 교육청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때 또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